10월 18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단골 손님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청에서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이재명 지사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청문회가 된 국감,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마수토론 끝난 뒤에 후배인 윤 전 총장이 선배인 홍 의원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태도 논란 또다시 도마에 올랐는데요.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21일 오후 4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깔끔하게 오늘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헬마도 드디어 긴팔 옷을 입으셨네요. 네, 긴팔을 입고 살짝 걷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반팔로 네, 다니셨는데, 여름이었죠. 네. 예, 구 기자님은 보니까 겨울 코트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목도리만 안 둘렀지 저는 이미 겨울입니다. 네, 이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이제 10월 초만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좀 고온이다 이런 보도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한 1, 2주 사이에 순식간에 겨울이 찾아온 이 기상 이변을 좀 가을이 없네요, 예감하게 합니다. 가을이. 예,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죠. 초여름, 여름, 초겨울, 겨울. 네. 이렇게. 자, 대장동으로 가봅시다. 경기도청 국정감사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대장동 국감, 김도읍 의원 이야기하는 거 저도 쭉 다 봤습니다. 이 지사 국민의힘 간 어떤 공방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저도 오전부터 거의 이제 귀에 꽂아놓고 멀미가 날 정도로 계속 들었는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국감이라고 쓰고 대장동 국감 혹은 이재명 지사 청문회로 읽을 만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그 첫 질의에 나섰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 즉 화천대유 주인을 이 지사로 지칭하면서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을 차지한 이들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라면서 국민의힘 게이팀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 대장동 주범이라고 공격하는 야당에 이 지사는 제가 만약 화천대유 주인이라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고요.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자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라면서 곽상도 의원 비롯해서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등을 모니터에 띄워서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국민의힘이 다시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지사가 처음으로 오늘 변호사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발끈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액수까지 들어가면서 반박을 했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초호화 변호인단을 대법원 재판 당시에 구성했다. 이 돈을 혹시 화천대유에서 대납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이제 4명이 있고 법무법인이 6곳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중간에 이제 한 곳이 그만둬서 이거 총 해가지고 총 14명의 변호인이 참여했다. 그리고 농협 계좌와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서 2억 5천여만 원 정도를 이제 송금했다. 이거를 이제 또박또박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김도읍 의원이 제지를 하는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 오늘 국감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나름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온 카드들이 사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나왔던 의혹 제기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의혹 제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 방송을 준비한 제작진들처럼 뒤에서 패널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가 그 패널 그거 줘보세요 하면은 그래프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돈 받은 사람이 도둑이다 뭐 이런 패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사 쪽에서 이 미리 예측을 했었던 질문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네, 한치도 못 벗어났어요.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전략적인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낙연 후보 캠프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대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미리 준비한 거를 다 이제 읽어줄 정도로 이거는 이렇게 의혹 제기가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예, 이제 철저한 어떤 계산하에서 움직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2억 한 5천여만 원. 그 정도. 예, 변호사비 다 송금했다. 이러면은 이제 이 계좌를 깔아 뭐 이럴 것이고 그렇죠. 압색영장 없이도 다 보여주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계좌가 하나 더 까질 게 있죠. 지난 홍준표, 윤석열 그렇죠. 네. 마스 토론 때. 마스 토론 때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증권 계좌 그러면 깔아. 까겠다라고 했죠. 네. 근데 사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마스토론 주말에 마스토론을 보고 느꼈던 게 사실 그 통장 내역,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거래를 했었던 통장 내역을 공개하는 거는 이미 사실 검찰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그렇죠. 그 거래를 담당하는 사람이 신한증권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해줬다라고 했거든요. 뭐 이게 말을 뒤집기에 따라서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성 거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런 의혹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짜 그냥 대리해서 투자를 대신해 준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주가 조작에 사용됐느냐 이 문제는 그런 문제인 거죠. 차근차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국제 마피아 수괴급이란 표현도 등장했어요. 이른바 이 지사 조폭연루설 이거 꽤 된 얘기인데. 네, 김용판 국민의힘이 국감장의 스크린에 띄워서요. 박철민이라는 성남시 국제 마피아파 핵심 조직원 수감 중에 자필 진술서를 이제 띄운 건데요. 내용의 요지는 어쨌든 이 지사가 2007년 이전부터 성남시 내 국제 마피아파라는 조폭과 연계해서 그 측근들에게 용역이나 여러 사업 특혜를 주고 그 대신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왔다는 것인데요. 뭐 그 안에서는 이재명 보스라는 호칭이 있을 정도였다. 뭐 국제 마피아 수괴급으로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는 진작 무혐의로 종결된 일이고 오히려 이제 이를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다시 이제 꺼내서 이 사건을 이준석이라는 조폭을 데려다가 압박하고 또 추가 기소하려다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세요. 면책특권 안 돼. 했죠. 그렇습니다. 면책특권 포기하고 기자회견 해보세요. 하고 국감장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제 면책특권을 적용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사안하고 연결된 그 폭로 보도가 KBS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코마트레이더스의 그 이준석이라는 대표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수감 중인데 그분이 검찰에서 나를 불러서 이재명의 비리를 대라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했었다는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고 관련된 내용을 좀 그 성남시 쪽에 있는 분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81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의 차를 운전했다는 걸로 이제 논란이 됐던 그 인물이 83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를 한 인물이 90년생이니까 사실은 90년생이 81년생 그 대표와 그 중간 보스급을 끼고 작업을 하기에는 이런 설계를 하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2018년에도 한번 수사가 이루어져서 무혐의 처분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김용판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오늘 파격적인 팩트가 현 시점까지는 새롭게 제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국감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언론 보도 제목들이 대부분 이 지사의 뭐 강력한 멘트나 해명으로 주로 뽑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총평해 보면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국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대체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의 그 형식상의 특이점이라는 게 국회의원의 질의 시간 전체는 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답변을 하는 사람의 최종 답변은 시간 제한이 거의 네.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서영교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한테서 상임위원들한테서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재명 지사의 답변 시간을 5분 내외로 해서 시간을 자기가 재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 셈이 됐고 아마 새로운 의혹 제기가 없다 보니까 흔들림 없이 그 설득을 국민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확보한 셈이 돼버려가지고 과연 이 국정감사에 벼르고 들어왔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김도우 의원이 네. 오전 국정감사를 마치고 오후 국정감사를 들어와서 했었던 얘기 중에 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사이다 갖고 이긴 것 같겠지만 내가 맞아요.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면 분위기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80여 페이지의 네, 자료를 그렇습니다. 뿌리겠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뭐냐 국감에서는 우리가 졌다 이 인정한 셈이 돼버리는 거라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한 방은 없었다. 네. 그게 80여 페이지의 보도자료로 사후 한 방이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오늘 오전 입국한 것도 뉴스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서 조사 중인데 가십성 기사로 뭐 남욱 변호사의 슬리퍼가 얼마였다, 뭐 티셔츠가 얼마였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뭐 바로 체포돼서 조사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부실 수사에 뭐 오명을 쓰이고 있었는데 네. 이 남 변호사를 조사해서 수사의 반전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영장에는 일단 뇌물 공여 약속 등의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데요. 뇌물 공여 약속이 결국에 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뭐 약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거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내용인데 검찰은 결국에 이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물으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진술이 거의 일치합니다. 동일해요. 네. 그리고 거의 지금 동일해요. 네. 남욱 변호사가 JTBC하고 인터뷰할 때도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적힌 대로다라고 얘기했었던 맥락이 있어서 언론들에서도 지금 정영학 남욱을 하나의 페어로 한 편으로 보고 이제 김만배 유동규하고 이제 한 편으로 보고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남욱 변호사가 국내에 이렇게 일찍 들어온 것도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봤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들어오는 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닐 것 같다는 계산 하에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검찰 수사에 대한 전략도 나름대로는 짜고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더 치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좀 앞으로 나가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는 정민용 변호사, 조현성 변호사, 정재창 씨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미 이쪽도 말을 맞췄을 수는 있거든요. 조현성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가 2015년에 구속됐을 때 키넨 파트너스 등을 통해서 대장동의 그 종잣돈을 400억 원 본인이 정도? 네. 세팅해서 다 구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와서 어디로 갔느냐에서 그 첫 단추 같은 네.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모 선정 과정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들어오는데 네. 팀장급으로 활동을 했죠. 예, 팀장급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사 없이 남욱 변호사에게 그냥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나왔던 진술 이외에 추가적인 팩트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수사상. 네. 사실 지금 이제 법원을 통해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도 해당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이 얼만큼의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굉장히 없었다는 쟁점이었거든요. 거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그 녹취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검찰 수사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국감에서 왜 계좌 추적 안 하냐 이랬더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죽어라 하고 있다. 네. 죽어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업무 날짜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맞아요. 지금까지 이 문제 제기가 된 지 20일이 됐는데 정식 업무 일자가 주말 빼면 14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죠. 네.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해왔다는 건데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열심히 계좌 추적을 했다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대장동 논쟁 있었는데 부산저축은행 또 수사 범위에 포함하겠다. 네. 예. 김호수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에 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나 의혹은 전부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재수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좀 곤란할 상황이 될 수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건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키넨파트너스로부터 그러니까 SK 재단 이사장이 이제 최기현 이사장으로부터 400여 원을 조달받기 전에 2009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 때 종잣돈이 됐던 자금 1,800여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장동에 이제 토지를 사들이기도 하고 초기 이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돈을 대출 받을 때 중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대출받을 때 이제 브로커가 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많은 부실 대출 때문에 결국 이제 부도가 나고 그게 이제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할 때 제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투입이 돼가지고 네. 수십억 단위의 부실 대출까지도 굉장히 좀 샅샅이 뒤진 수사였습니다. 당시 117명이 기소됐어요. 네. 그럼요. 200여 명이 넘게 조사를 받고 100명이 넘게 기소가 됐으니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50억 원, 30억 원 정도의 부실 대출까지도 샅샅이 뒤졌는데 다 기소했어요. 그래서 1,800억 원의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브로커를 변호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영수 특검이었었고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최재경 중수부장 그리고 최재경 중수부장이 다 지금 이 사건과 혹은 윤석열 캠프와 일정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재경 전 그 청와대 민정수석은 화천대유 고문단에 들어가 있고요.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있습니다. 김홍일 씨는 지금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TF 팀장이세요. 예. 네. 그리고 당시 주인 검사가 중수이과장 윤석열 이런 인맥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저축은행까지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도록 한 방침을 재확인했죠. 네, 일본 정부가 일단 지난 4월에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시다 신임 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을 하면서 이 방류 방침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인데요. 오염수가 들어있는 많은 탱크들이 서 있는 것을 보니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통감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우리 외교부가 일본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기도 했네요. 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지금 공물을 보냈고요. 그리고 스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외교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 수상들은 전부 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하러 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배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아베 뭐 이런 사람들이나 같이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고이즈미가 당당히 갔고요. 네, 총리 자격으로 총리 자격으로 갔던 사람은 갔죠. 뭐 대표적으로 기억난 사람은 고이즈미 아베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외교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공물을 보내는 것도 금기시 됐었는데 맞습니다. 아베 전 총리 이후로는 공물까지는 이미 허용선으로 지금 밀려난 상태죠.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대선 청문회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행안위 국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야는 모두 사보임 그 의원을 바꿨다는 겁니다. 행안위로 화력 좋은 의원들을 전부 다 들여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 지낸 현근택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네네. 지금 국감 한창 진행 중인데 한마디로 네네. 오늘 국감 어땠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 청문회 다 왔고요. 아마 대선 본선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했다. 잘했다. 네, 뭐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방했다. 자, 뭐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올 거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였고 네네. 새로운 사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예. 새로운 사실은 거의 없었고 아마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아마 김용판 의원님이 뭐 조폭 연루설 얘기하고, 예, 조폭에서 뭐 20억 뭐 계좌로 받았다 하면서 아마 그 사진 공개한 거, 그 돈다발하고 네네. 뭐 저 렌트카 명함인 것 같은데. 네네. 글쎄요. 뭐 돈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고 뭐 렌트카 명함이야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전달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는 없고요. 그건 뭐 돈다발하고 명함 넣고 찍으면 누구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이 아마 뭐 조폭 수계다 심지어 뭐 보스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보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보스라 그러고 또 뭐 거기에서 뭐 수계급이다 뭐 얘기하시던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까 이재명 기자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저 국정감사에서 하지 말고 기자회견장에서 해라.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국정감사니까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못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그 제보하신 분이 자기가 처벌받다 하는데 이거 뭐 이분이 또 국감장에서 한 거니까 안 되니까 이거 보기에는 뭐 의원 제기하실 거면 공식적으로 뭐 기자회견을 하든 언론에다 뭐 얘기를 하든 하시는 게 하면 뭐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네네. 저는 뭐 아마 김용판 의원님이 그 정도 용기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라 제발 이렇게 응원하고 네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냐 해서 조폭 연루설이 하나 나온 게 있었고, 근데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가 또 그 저돌적으로 흥분을 해서 너무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 부분도 잘 흥분하지 않고 잘 하셨나요? 네, 오히려 뭐 약간 웃어가지고 웃음소리 가끔 들렸잖아요. 그래서 네.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데 너무 웃는 거 아니야? 하도 어이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20억 조폭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약간 이렇게 원래 이 지사님 스타일이 이렇게 조금 뭐 하면 말이 빨라지고 약간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이런 편인데 오늘 보니까 말도 천천히 하고 표정도 보니까 뭐 마스크는 썼습니다만 그래도 웃는 표정을 많이 보였어 아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팻말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뭐 돈 받은 자 범인, 작물 나눈 자 도둑 이렇게 사실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 싫어하거든요. 간단하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프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래서 나름 뭐 준비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이 후보의 측근이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측근이냐 아니냐는 뭐 이게 어떻게 판단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 어쨌든 임명했던 건 맞고, 뭐 자기가 임명했던 건 맞으니까 아마 인사권자로서 본인도 실망했다, 배신감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비리에 연루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나중에 사면할 거냐 그랬더니 뭐 절대 그런 일 없다. 네네. 얘기하시는 게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아마 벌써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보면서 뿌듯했는데. 네. 사실은 뭐 측근이 아니냐보다요. 어쨌든 지금은 뇌물이냐 이게 돈 문제는 아마 없다는 것도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오늘 아마 저는 뭐 배임 얘기 뭐 이게 사인했다 아니면 삭제했다 이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뇌물보다는 배임이 키가 될 텐데 유동규가 배임이다. 그런데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이재명 지사가 지시 묵인 방조했다. 이렇게 가야 국민의힘은 포인트가 그렇죠. 표적이 분명한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언론에 나왔던 뭐 사인했다, 사인 10번 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 사인도 내용이 보면 뭐 민간의 이익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뭐 SPC 설립해서 해라.
아니면 직접 하든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 내용도.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오늘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했지만 핵심적인 뭐 돈 얘기 못했고 당연히 배임 얘기들도 뭐 깊이는 안 들어가고 언론에 나온 정도밖에 얘기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효과적인 공격이 되려면 배임까지 갔어야 되는데 뇌물을 거쳐 배임까지 갔어야 되는데 뇌물까지도 못 갔다라는 점이 조금 국토위 국감 때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토의 국감은 근데 어쨌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니까요. 네네. 조금 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세게 나갈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남욱 변호사 귀국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네. 과거 대장동 주민들과 나눈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 진행 추진이 빨라질 것 같다. 네.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면 공사 사장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뭐 유동규 사장 이 민간에 오히려 이 개발 사업이 빨라질 수 있도록 이 지사가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공영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재명, 이 구도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그 아마 남욱 변호사가 뭐 거기 개입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2009년부터 개입했는데 뭐 주민들이야 당연히 아마 민영 개발을 원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본인 뭐 희망사항을 얘기한 걸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유동규 이분이요. 결국은 사장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직무 대리 한 4, 5개월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임명됐거든요. 네, 그렇죠. 사장은 그러니까 실제로도 못했어요. 임명도 안 됐죠. 시장 뭐 직무 대리만 했었죠. 그리고 네.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주민들이라든지 민영이냐 공영이냐 얘기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민영으로 처음에 공영 갔다가 민영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민관 합동으로 가기 전 과정일 것 같은데 저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여기서는 민영으로 가자, 여기서는 공영으로 가자, 또 뭐 시의회에서도 이제 이재명 기사는 어쨌든 시장된 다음엔 공영으로 가자 그랬고 또 민간하는 사람들은 계속 민간으로 가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민간 합동으로 간 건데 네. 남욱 변호사가 어떤 생각으로 뭐 주민들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는 그걸 뭐 이재명 기사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사업적인 수단으로 얘기했겠죠. 뭐 모르죠. 저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사업적 남욱 원사다.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여기서 뭐 구속까지 됐다가 나중에 살아남은 거 보면 뭐 변호사긴 하지만 거의 제가 보기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변호사가 아니라 직업이 뭐 나름대로 뭐 또 수완을 발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얘기다.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요. 네네. 남욱 변호사가 주민들한테 한 얘기니까 그것까지 뭐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사업을 위해서 뭐 과장했든 어떻게 됐든 이재명 지사와는 관계없는 얘기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비리 출발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 언급됐고 김호수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인데. 뭐 개발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땅을 사는 거고요. 땅 살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이분들이 초기 이제 이강일 씨라고 시세분 있는 대표였는데 그분들이 아마 1,800억을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았고 그 중에 이제 1,100억이 부산저축은행에 있는데요. 이게 대출받은 게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인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이제 주인 검사였고 네, 중수이과장. 그렇죠. 1,100억 정도 대출 나갔고 여기에 이제 대출 알선한 분이 한 10억 이상을 받았는데 그게 수사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김만배 소개로 네. 박영수 특검이 이제 변호사를 했다는 말이 있고 네. 사실은 그때 이 대출 알선한 분 처벌하고 그냥 다른 데는 한 400억, 500억짜리도 수사해서 처벌했거든요. 알선 네네. 처벌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 대출금이 어디에 썼는지를 이제 수사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이 당시에도 김만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껴 있었는데 네네.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껴 있었거든요. 정영학도 2009년에 들어왔고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이제 쳐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봐준 거 아니냐. 네네.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결국은 나중에 다 회수가 안 됐어요.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물론 다른 데 인수됐지만 이게 네. 결국은 예보 일로 넘어갔는데 그 돈이 지금까지도 회수 안 된 돈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국가 예산으로 그 민간 업자들이 땅 사는데 돈 들어갔고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결국 도와준 건 셈이 아니냐 이렇게 포인트죠. 일부러 봐줬느냐 아니면은 뭐
알고도 받았느냐, 뭐, 예. 아니면은 모르고 봐줬느냐, 모르고 수사가 안 된 거냐.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마지막 대출 나간 게 2010년 6월인데 그때 다음에 이제 2월에 바로 영업정지 됐고 그다음에 다음에 3월에 수사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 바로 몇 달 전에 6개월 전에쯤에 나간 돈이에요. 1,000억 이상 되는 돈이. 네네. 근데 그 한 2, 3년 전에 나간 4,500억짜리들도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변호사도 처벌하고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만 더 큰 돈이고 더 이후에 나간 건데 처벌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저는 뭐 박영수 특검과 그다음 뭐 김만배 아니면 윤석열 이 3자 간의 어떤 뭔가 아니면 이해가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남욱 변호사는 대단합니다. 그때도 빠져나갔고 2015년에도 비록 구속은 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렇죠. 네. 3-4번째인데요. 어떻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4일 발표된 한국 리서치 조사 및 KBS에서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에서요. 서울 지역 표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간 가상 대결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모두 밀렸어요. 이 원인 어떻게 보시고? 다른 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네네. 이 대장동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비리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 부동산 문제고 서울 지역이 또 무주택자가 뭐 주택권이 반 정도 되잖아요. 대부분. 부동산 문제가 가장 민감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 경선 이후에 원팀 후유증 이런 것도 좀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받으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과반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정당 지지율을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밀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민주당에 뭐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비롯한 여론. 그 다음에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취약한 거 아니냐. 네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대. 그 다음에 뭐 여성, 예. 2030 여성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항상 고민 부분이에요. 20대 남성 특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다고 해도 20대 여성을 또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도 안 하고 딜레마인 거죠. 약간 딜레마긴 한데 결국은 뭐 이 불공정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 집값 문제나 아니면 지금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재명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일단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 보기에도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집값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책을 내놔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뭐 일정하게 본인 해명할 부분들을 다 해명하고 그 다음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자, 20일 국토교통위 국감 이후에 24일 날 사퇴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아직 오늘도 뭐 국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뭐 여론도 좀 볼 것 같고요. 아마 당하고도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퇴 수순인 건 맞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사퇴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질문 나오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낙연 후보와 만나는 거, 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대위를 꾸리는 이렇게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느낌상. 네네. 근데 이제 시점이 언제냐 이거는 저도 모르고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렇게 선대위 꾸려지면 현근택 변호사님 전직이 아니라 당시 현직을 가지고 그건 가봐야죠. 다시 한번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죠. 홍준표 캠프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많이 바쁘시죠? 예. 네네. 예.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셨는데, 네. 윤석열 캠프가 아니라 홍준표 캠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돼서 나중에 당선이 됐을 때, 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이 더 높은 이유는 저는 이제
젊은 분들 2040의 지지를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확장성 있는 후보가 되어야 본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 준비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쭉 몇 달간 지켜본 결과 네.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는 사실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좀 문제가 있고 또 설사 이제 정권 교체 어떤 그 열망이 커서 또 이길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긴 후에 우리가 사실은 국정을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의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인데요. 뭐 우리가 물론 야당하고 뭐 때로는 싸워야겠지만 뭐 여당이 되었을 때는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맨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분위기가 그냥 1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같은 분위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요. 국정의 혼란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네. 저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민생이라든지 외교 안보 이런 걱정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런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준비 너무 안 돼 있고 또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과의 어떤 대화 타협 이런 걸 통한 협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아직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네. 뭐 그런 측면일 수 같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재형 후보 네. 같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셨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또 상징이시고요. 네. 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또 신자시고, 또 굉장히 또 안정감 있는 분이시잖아요. 또 우리 네네. 당원들, 연세 드신 당원들이 굉장히 또 존경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1등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 분을 더 뽑는다면 누굴 뽑을래 했을 때 아마 최재형 후보가 선택이 많이 되실 정도로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당심을 잡는데 특히 연세 드신 당심을 잡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당원들한테 어떤 보증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현실적 대안으로서 그러면 선택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안심하게 하는 어떤 보증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마수 토론 하고 나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홍 후보가 정책 검증은 안 하고 도덕성 얘기만 했다. 네. 이게 전략이냐 그러면 네. 홍준표답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후보가 그동안에 정책 검증 얘기를 많이 하셨죠. 뭐 아시다시피 작게 얘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저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어젠가요? 지금 이제 너무 막 빨리 지나가요. 네, 맞아요. 날짜도 헷갈리는데. 어제 그제.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마스 토론 할 때는 미리 사실은 예고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도덕성 검증이다. 자질 네네. 검증이다. 그래서 1대1 할 때는 자질 검증에 집중을 하고 다자 토론을 할 땐 정책 검증에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특히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상대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도덕성 면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러면 이렇게 큰 차이를 벌릴 것이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은 국민들이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이게 정말 아사리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뭐 이런 정도의 심하게 네네. 얘기하면요. 그래서 뭐 외신도 그런 비슷한 비판적인 게 나온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략이다. 말씀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전략이다. 다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차분하게 굉장히 예의를 다 갖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여서 시간도 굉장히 모자라서 우리 후보가 시간을 꿔주셨잖아요. 글쎄요. 거기서 네. 하나 더 나가면
네네네. 이 영상이 오늘 쫙 어제 오늘 돌면서 화제가 됐는데 네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어깨를 이렇게 그냥 옆에서 살짝 친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등 어깨 쪽 뒤쪽을 팍 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누리꾼들은 그때 윤 후보의 임명이 그만해라 진짜 이거 아닌가 이렇게 예. 추측을 하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뭐 우리 홍 후보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네네.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저는 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굉장히 분개했죠. 솔직히 캠프 입장에서는 네네. 후보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뭐 왜냐하면 이제 후보님이 선배시잖아요. 선배. 그 연수원 기수로 한 9기 정도 선배 아닌가요? 굉장히 대선배시죠. 그래서 이거 도덕성 그 검증하고 하실 때도 네. 후보님이 그 시간까지 꿔주시고 4시간 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충분히 해명하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검증은 해야 되고 그러나 당신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라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보면 뭐야 이거 해명할 시간 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래서 좀 서운해하신 지지자들도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어른스럽게 이렇게 그런 모습도 보이셨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막 굉장히 거칠게 막 이렇게 툭 치면서 그러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말도 입모양이 그만해라 진짜 이러면서 약간 위협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친 태도 그리고 거친 반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검찰에서 어떤 피의자들을 다룰 때 하는 태도가 나타난 게 아니냐. 그래서 정치나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태도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왜냐하면 기자회견 할 때도 막 호통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가끔 보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거든요. 네네. 네, 이게 정치는 어쨌든 주권자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거부감이 드는데,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유승민 후보하고도 비슷한 좀 논란들이 있었죠. 이렇게 가슴을 뭐 이렇게 눌렀느냐, 밀었다, 뭐 이런 논란, 삿대질이다, 사실은 뭐 이런 논란들이 네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친 태도와 거친 말, 이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이런 태도,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는 근대적이고요.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것이 혹시 윤 후보의 본 모습이냐, 그리고, 혹시 우리가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홍 후보가 본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또 사명을 좀 갖습니다. 네. 그 홍 후보께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방향은 맞지만 수사 방법은 과도했다. 네네. 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약간 뭐 그 당내 그게 뭐 영린을 거스른 거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바꾸시긴 하셨어요. 검찰 지금 뭐 검찰 정권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홍 후보께서는 또 검찰 출신으로서 우리 검찰이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죠. 하고 우리 홍 의원님하고 이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닌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치고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이제 상승세가 이제 한개 올라도 뭐 이런 평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주관적인 평가시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현장에서 2040들의 반응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홍준표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며칠 전부터 제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홍준표 후보 어떤 약간 이준석 현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더 이게 커지면 노무현 현상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바램들이 투영된 거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좀 건방진 얘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뭔가 어떤 열망이 있어요. 기득권의 교체랄까요? 아니면 세상의 변화랄까요? 또는 젊은이들이 그냥 할배인데 굉장히 재밌는 할배 이런 좀 재밌고 이렇게 친근하고 그러면서도 좀 직설적이고 돌려서 빙빙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얘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이웃집 할배 이런 사람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 2030들이 열광하고 또 거기에 학부모들이 또 열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실생활에서 이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 공약들에 대해서 또 반응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홍준표 현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걸 그분 개인에 대한 어떤 인기를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되어야 우리가 이 현상을 키우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반문에 그치는, 그래서 서로 부도덕한 얘기를 서로 하면서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젊은이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20일 날은 대구, 경북에서 합동토론회가 계속 네. 진행이 되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지금 아까 우리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또한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 현근택 변호사와 인터뷰를 할 때 인용했던 여론조사는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규덕은 바쁘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에서 16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 북핵 수석 대표를 만나고 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 본부장은 예정에 없던 워싱턴 직행길에 올랐습니다. 노 본부장은 18일 오늘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 대표협의를 갖고 내일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협의를 진행합니다. 같은 기간 미 국가정보국 국장도 한국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일본 내각 정보관과 각각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을 가집니다.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종전선언과 북미 대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12일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이어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15일 한국을 극비 방문해서 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10월 4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관은 아주 바쁩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동맹 해체이고 우리 측의 무장해제라고 비난하며 핵개발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일 중러 외교가의 바쁜 발걸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는지,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가, 지금이 북진 통일을 외치던 이승만 시대인가를 묻게 되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네, 묘수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중진의 격, 여당 의원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아유,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국감이라요. 지난주부터 정말 의원님들 스튜디오를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다행히 오늘 좀 일찍 마무리되는 거여서 제가 질문을 좀 먼저 하고 네네.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입니다. 미스터 쓱 이렇게 밀어놓고 가십니다. 네. 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해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잘 안 틀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안 틀리고 쓱 하고 나옵니다. 자, 오늘 산자위 국감 하셨죠? 네. 예, 오늘 산자위 국감 소식도 전부 다들 행안위 국감에만, 그다음에 법사위 국감에만 언론들이 다 가 있어서 산자위 국감에서 오늘 주목할 만한 내용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의미 있는 질문하고 국감을 치르셨는데, 그 MB의 비용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네네. 그 4대강 예. 자원외교 국방비리 등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치렀다는 건데, 네. 그동안 잘 안 알려지지 않았던 MB의 비용이 하나 더 드러났어요. 아, 네네. 이제 그 자원외교 과정에서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이제 과거 광물자원공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 잠식이 막 됐었는데, 네. 그런데 무역보험공사가 예. 일종의 보험을 들어줬더라고요. 그랬겠네. 네, 그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을 든 게 총 7건이었는데 5건은 이미 이제 기한이 도래해서 이미 한 2,2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고요. 앞으로 또 2개 정도의 보험이 만기가 도래하는데 적게는 한 2천억에서 많게는 한 3천억 정도의 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험을 들어줬어야 되는 건인데 그 MB의 비용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정말 광물자원공사나 석유공사에서 그 외국에 나가서 몇천억 주고 샀다가 뭐 몇십억에 팔았다 최근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 4조짜리를 예. 뭐 1조 3천억짜리를 300억에 팔고요. 4조짜리인데 아직 팔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참 꼼꼼하세요. 이 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때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캐나다 석유 회사를 매입했는데 그때 자문을 했던 데가 메릴리치 서울본부였고요. 네네. 그 서울본부의 본부장이 당시 MB의 집사였던 김백준 씨의 아들이 서울지사장이었다고 해요. 네. 거기서 자문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 외에도 여러 통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자문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과정이 다 밝혀지지 않고 누구도 책임 안 지고 그렇게 결국 다 국민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산자위 국감 이야기 들어봤고요. 참 비용이 엄청나네요. MB의 비용. 또 원내 수석 부대표시니까 행안위 국감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틈틈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평 일단 오늘의 행안위 국감, 대장동 국감, 이재명 청문회 총평.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관심도 많고 소리도 요란했는데 소위 한 방이 없었다. 네. 기존에 소위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설계자가 범인이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측 주장이고 무슨 소리냐? MB가 민간 개발하려고 했던 거를 그래도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공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제
민관 합작 형식으로 절반을 하게 한 건데 그 설계는 했지만 결국 민간 사업자들이 남은 돈을 서로 나눠 먹었고 그렇게 돈을 서로 주고받은 사람들이 범인 아니냐가 이제 현재 논리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확인된 게 없는 거죠. 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 과정을 지켜보신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혼란스러웠던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 방은 없었다. 한 방은 없었다. 근데 그 실은 그 컨벤션 효과를 못 봤잖아요. 네. 그 후보 선출 컨벤션 효과를 못 보면서 또 나름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하면서 반전의 계기로 그때 못 봤던 컨벤션 효과를 이번에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목표를 또 세웠다고 들었는데 그 목표 달성 정도는 글쎄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국토위 국감까지를 치러봐야 할 것 네네.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전 사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무슨 이거를 반전의 계기로 삼자기보다는 적어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퇴직할 경우에 국민들한테 아유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만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일종의 의혹 혹은 부풀리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네.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오히려 이 화천대유 게이트 건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선출은 됐습니다만 요 국정감사를 치르고 또 지사직 사퇴하고 또 당내 여진이 남아 있는 것을 마저 수습을 하면 지금부터가 이제 소위 컨벤션 관계입니다.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어쨌든 모든 게 지금 국감 이후로 쭉 다 뒤로 밀려 있는데 이제 선거 캠프를 새롭게 당의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네, 대통령과의 면담, 청와대 면담 네. 이런 일정들이 이제 20일 지나면 바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뭐 타이밍으로 보면 네. 그때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뭐 20일 날 끝나고 나면 21일 날 바로 사퇴를 하실 건지 뭐 24일 날 사퇴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24일 전에 청와대를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 대통령 면담은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하시나요? 타이밍으로 보면 이번 주 국정감사 끝나고인데 제가 그 일정까지는 확인해 본 바가 없고요. 네. 이낙연 후보님하고도 지난번에 의원총회에 와서 이재명 후보 얘기하기를 국정감사 끝나고 네네. 보기로 했다고 했고요. 음. 또 우리 송영길 당대표도 셋이 같이 막걸리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네. 그 일련의 과정이 20일 국정감사 후에 계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자, 그럼 21, 22, 23, 24 요 어간에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의원, 송영길 대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막걸리를 마시고 또 그 어간에 청와대를 갔다 오신다. 이렇게 봐도 미스터 쓱 김 의원님 쓱 하나 좀 풀어주고 가십시오. 뭐 어느 게 먼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멀진 않았다. 멀진 않았다. 보여집니다. 뭐 언론에는 20일에서 22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식 회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는 나왔네요. 뭐 크게 틀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대장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감에서 관련 의혹이 모두 풀릴 수 없을 테고 검찰 조사에 집중이 될 텐데 남욱 변호사 귀국했어요. 이 남욱 변호사 귀국으로 인해서 뭔가 좀 뭐 국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이미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인터뷰도 했고 또 정영학 그 회계사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네. 녹취록도 일부 제출을 했고 네. 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김만배 이제 대표하고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소위 이제 특수통 라인이 있는 거고 예. 또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연결돼 있는 네. 이 남욱 변호사가 사실상 민간 개발을 초기에 주도했던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2009년부터. 그러니까 훨씬 오래됐고 또 거기에 천화동인 7호라는 분이 그 둘을 연결시켜 줬다는 건데 네. 조금 더 실체에 접근하는데 천화동인 7호라는 분은 뭐 로봇 태권부 이런 분은 아니고요. 배모 기자입니다. 네. 배모 기자. 네. 네. 배모 네. 기자가 네. 김만배와 남욱을 연결시켜 줬다는 거죠. 예, 예. 네. 그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의 바람은 검찰이 좀 더 녹취록 같은 데 의존하지 말고 네. 실제로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서 네. 이제 최태원의 동생인 최규원 씨로부터 돈이 나와서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고 네. 그 이익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를 확인하면 네. 훨씬 더 실체에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검찰이 좀 더 계좌 추적에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죽어라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긴 하셨어요. 네. 근데 결국은 최근에 어쨌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미진하다 내지는 많이 미진하다 하면서 야당에서는 특검을 안 받는 자가 범인이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특검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시니까 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 여전히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시간 끌기다.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검찰이 속도를 내겠다고 하니까 또 대통령 특별 지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말 속도를 내서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의혹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 의혹 중에 하나는 사실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네. 수주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견상으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댄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익의 배분 과정에서는 거의 가져간 게 없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 간의 내부의 계약은 어떻게 된 건지 네네. 그야말로 그냥 얼굴마담으로 그냥 자리만 메꾼 건지 이 부분도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 제2종 우선주였습니다. 그죠? 제1종 우선주가 성남의뜰 해서 1,800억 뭐 이렇게 먼저 받고 제2종 우선주로 그 성남시가 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화천대유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또 SK 증권에 외피를 쓰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있단 말이죠. 종잣돈은 또 SK 쪽에서 왔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SK 간에 뭔 일이 있었던 거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국면이긴 합니다. SK의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죠.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가 주도하는 그 컨소시엄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왔을 가능성이 예, 있죠.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하나은행 예. 컨소시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익의 과정은 그만큼 역할이 있었으면 그만큼을 배정하는 게 맞을 텐데 그 내에 어떤 아직까지 자기들도 밝혀지지 않은 계약이 있었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하나은행과 같이 들어온 하나은행이 주도한 금융 컨소시엄이 거기도 꼭 성남시처럼 확정이익을 두 번째로 딱 배당받고 그러고 끝을 내요. 참 좀 이상한 사적인 그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적 조직이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손해가 나지 않는 걸 방지하는 게 우선적일 수 있는데 금융사들이 왜
그 손해 나는 거 방지하는 것보다 큰 리턴 이익을 더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합니다. 그분의 정체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비슷한 부분을 저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야당 그 경선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국민의힘 1대1 토론 다들 귀를 쫑긋 눈을 반짝하면서 봤는데 유승민 원희룡 짝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홍준표 짝이 있었는데 정말 좀 양쪽 짝을 보니까 이 토론 자체가 굉장히 완전히 서로 다른 나라 토론을 하는 것처럼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1대1 토론? 글쎄요, 뭐 내용을 깊이 있게까지 다 모니터하지 못했습니다만 한쪽은 그래도 좀 정책 토론을 하는 것 같고 한쪽은 완전히 신상 털기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네네. 하고 이제 또 나오다가는 서로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가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선배인데도 네. 그렇게 사실로는 9년 선배고 나이로는 네. 6살 위시더라고요. 이 장유위서의 전통과는 다른 행동도 보이고 해서 그 뭐랄까요, 조금 더 지나봐야겠죠. 거기 나름의 토론의 시스템이니까 네네. 그 전체 과정이 반영돼 봐야 될 텐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참 여러 가지 것이 흠결이 잡힙니다. 네네. 어떤 그 것이 중에 소개해 이제 가장 큰 게 그야말로 정책과 미래 비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지금은 가장 커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그 장모나 그 부인의 비리와 관련된 것보다도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데요. 그리고 그 고발 사주 건도 네. 그 굉장히 큰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정책 능력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게 국민들로서는 좀 의문을 많이 갖는데 토론을 할수록 그 의문은 더 커져간다. 커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네.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개인적인 또 처가 비리 이런 처가 리스크보다도 그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쓱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신가 봐요.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자, 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3차 국민선거인단 관련해서 이상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포착된 게 있었다. 검증 좀 해보셨습니까? 워낙 뭐 조심스러워서 지금은 검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데 내부의 분위기는 뭐랄까요. 국민들의 아픈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뭔가 그동안 민주당의 흐름과 다른 흐름이 막판에 대거 들어왔다. 인입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것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 수준으로 회초리를 야무지게 맞았다. 더 겸손하게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은 해석하고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라도 이런 국민 경선을 이번에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왜 그랬는지는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시간이 지금은 뭐 선거 국면이니까 좀 지나가더라도 어떠세요? 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참 아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야당 편입니다. 묘수풀이 중진의 격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윤석열 캠프 합류하셨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TK 최다선 주호영 의원은 선대위원장으로 그리고 예. 의원님은 뭐 언론에 나온 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예. 방송 시작 전에 여쭤봤는데 예. 어떤 직함을 맡으셨는지 직책을 그러니까 그 포지션 없이 직책 없이 예, 그때 보면 뭐 리베로 비슷하게. 오. 왜냐면 원래부터 제가 이제 그 합류할 때 경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뭐 새로 무슨 직책 맡고 하는 것도 뭐
많고 그래서 뭐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자리 뭐 저런 자리 또 무슨 자리 이야기하길래 네, 경남 선대위원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언론에서 보니까 예. 이거 지역에 자주 내려가 계시면 우리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뭐 총괄 상황실장이라든가 뭐 그리고 미디어 홍보 뭐 총괄 본부장이라든가 뭐 네네.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며칠 안 남았는데 자리 가지고 그 붙박이로 있으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차피 경선 끝나고 나면 선대위가 다시 꾸려질 텐데 그때 뭐 자리라도 있으면 하나 달라. 그때까지는 필요한 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죠. 그 예. 같이 그 선거 함께 하셨던 최재형 예. 전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가셨어요. 뭐 예.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겠지만 예. 최재형 후보가 홍준표 선대위로 그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렇게 영입 같이 예. 하십시다 이런 예. 제안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홍준표 후보 캠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니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윤석열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최재형 후보가 사실은 뭐 이전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이랑 더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원래는 이제 최재형 후보께서 그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그 만남 제안도 하고 네, 고발사주 뭐 예, 공동 대응하자 이런 것도 공동 대응 했었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실제 또 만나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 당사자께서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그게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예. 이 또 한간에서는 그 최재형 후보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이 왕자 때문에 도저히 못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제가 뭐 이유가 뭐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사가들의 이야기인 것으로. 예. 자, 그럼 오늘 누가 뭐래도 오늘 핵심 이슈는 정치권에서 핵심 이슈는 행안위 대장동 국감, 경기도 국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국감인데 대장동 국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됐는데 오늘 그 행안위 국감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 재미가 없었어요. 예, 재미가 없었다. 그 재미가 없었으면은 야당이 그 득점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야점이 득점이 좀 있었으면 재미가 있었을 텐데. 재미가 있으려면은 이제 질문을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후보는 그에 대해서 좀 적확하게 정문적답으로 진솔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 시간은 워낙 짧잖아요. 뭐 7분, 5분, 3분 뭐 이래 되니까 자기 질문 하나 소화하기도 힘든데 그 질문 도중에 그 이재명 지사한테 그 답변 기회를 줘버리면은 남은 시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하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기 그 의혹 제기, 문제 제기만 쫙 하고 그런데 지사는 답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답변하는 사람이 그 국회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의원들은 질문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끝나면 마이크 꺼집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사람은 그 뒤에 뭐 그렇다고 무한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타이머로 쟀다고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몇 분 이내에 답해라 이런 게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실은 더 불리한 입장이라서 그나마 그 짧은 시간을 되게 좀 머리 쓰는 답변자들은 그걸 자기가 그냥 막 잡아먹어 버립니다. 말을 길게 답변해가지고 하나 더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볼 시간을 원천 봉쇄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 그 질문 시간을 자기 주장을 주로 했고 또 이재명 지사도 그동안에 자기가 주장했던 걸 거의 반복했고 논리나 주장도 거의 똑같은 이미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태도도 뭐 거의 비슷했고 새로운 게 없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브리핑하는데 기자분들 오셔가지고 오늘 국감 총평 어떻습니까? 한 방이 없었다. 한 방은 사실 한 방이라고 할 게 그동안에 이미 의혹이 많이 터졌고 그게 어떻게
규명이 되느냐가 네.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명운을 이제 가늠할 거고 네. 그거는 검찰, 경찰 또 언론 보도 할 수 있으면 특검이 제일 낫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규명이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의혹들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고 네. 오늘 김용판 의원이 이제 그 조폭 연루설 예, 이야기를 네. 했지만은 그것도 이재명 지사 주장처럼 진짜 허무맹랑한 거면은 별것 아니겠지만은 네네. 만약에 아니라면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사 오늘은 예. 지사였죠. 예. 이재명 지사가 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요. 예. 그 면책 특권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예. 그 내용 그대로 기자회견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던데. 예. 예. 그 답변 이재명 지사 그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게 사실이라면 예. 김용판 의원이 또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지 않나요? 거꾸로 볼 수도 있죠. 네. 이재명 지사가 면책특권 탓하지 말고 네. 답변을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아닌 거.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냥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네. 반론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네. 아마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준비해서 조목조목 그 반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뜬금없이 뭐 저기 면책특권을 붙잡고 네네. 되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뭐 그 말도 말은 일리가 있지만은 네네. 그 면책특권 하지 말고 기자회견 하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답변하는 입장에서 또 쳐다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자기가 저 문제에 대해서 결백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네. 주장하는 상대방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는 저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예. 이 태도와 관련해서 예. 오늘 사실은 그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예. 이재명 후보가 예. 지나치게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예. 그 이 답변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오늘 그 답변에 사실 국민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태도로 예. 이 사람들을 대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지 예. 않습니까? 예. 오늘 뭐 태도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평상시 태도죠. 그러니까 뭐 정문즉답 하듯이 문제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딱 맞게 필요한 말만 하고 네. 또 국민이 궁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의원들도 뭐 의식해야 되지만은 쳐다보는 국민들 그렇죠. 속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신뢰가 갈 수 있는 답변, 설득력이 있는 답변, 그러려면은 진솔한 태도, 진실한 태도,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또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흥분하거나 뭐 불안해 보이거나 이러면 네, 안 되는 네. 것이고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 의원들하고 대면해서 했지만 그 전에 일방적으로 물론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행태 네, 네. 또는 뭐 페이스북에 일방적으로 이제 네. 발표하는 행태 이렇게 했지만은 네. 그동안 했던 태도하고 별로 안 달라졌다고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 오면은 예스 아니면 노 정확하게 이 사람 아느냐? 라고 물으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사족을 붙여요. 네. 제가 뭐 사진을 찍어줬으니까 뭐 아는 거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런 거는 사실은 그 떳떳한 사람의 답변 태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김용판 의원이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의혹 제기할 때 예, 조폭 연루설. 그거 그냥 피피피 하하하 웃고 하는 게 그거 저는 좀 이게 좀 아니면 오히려 차분하거든요. 네. 뭐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탁 한마디로 그냥 찔러버리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부러뜨리면 되는데 네.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웃고 그게 다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들리도록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태도는 진지하고 진솔한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아닐 보시는 뿐만 거고요.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좀 멘탈에 저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조폭에 연루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직원의 주장이라고 해서 그냥 막 뭉개는데 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태도였어요. 자,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태도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봤으니까 예. 야당 이제 마수 토론에서 예.
홍준표 후보는 집요하게 도덕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왜 그 얘기만 하셨냐 하고 아까 이현주 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마수 토론은 도덕성과 자질 검증, 그다음에 사자 토론에서는 정책 검증, 우리가 전략을 그렇게 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격을 좀 갖추세요. 정책 토론합시다. 계속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셨단 말이죠. 이 홍준표 후보의 태도 토론에 지난 마수 토론에서의 그 토론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토론이든 도덕성 토론이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네네.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고 논리적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품격이 있어야 되고 네.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게 공감할 만한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못 미쳤다는 불만이겠죠. 이제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네. 또 그게 이미 그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집중 공격하면서 한 이야기들 그 유사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식상하다 그런 뜻이었겠죠. 네. 네. 그런데 비해서 또 우리 이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끝난 다음에 이게 어제 오늘 동영상으로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예, 등 탁 치면서 입모양으로는 그만해라 진짜가 아니냐라고 누리꾼들은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사실 기수로는 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하늘 났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기수 위에 선배면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나이 차이는 한 6살 이렇게 그렇죠.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만해라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건 맞습니까? 이거 뭐 누리꾼들 해석을 믿어도 되나?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육성이 나온 게 아니라서. 네네. 입모양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확정은 할 수가 없죠. 딱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말하자면 이제 그 동네 선배도 또는 같은 형제 중에도 이제 나이 많은 형님도 편한 분은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두 분이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반응을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에 아주 그 자리에서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무례하게 보였다면은 그 자리에서 반응이 있었을 텐데 어디다 대고 뭐 어디서 뭐 이렇게 하실 텐데 홍 후보님 반응은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귀여운 동생으로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이현주 전 의원님 말씀은 그 캠프에서는 분개했고 홍 후보님은 말씀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지나치게 사람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나무인 아니냐 그런 태도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래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참 많은 형님한테 그러니까 형 좀 제발 좀 잘잘해 뭐 그런 거다 그런 화면에서 보는 뉘앙스는 제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홍 후보님도 그걸 별도로 뭐 문제 제기를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형 살살해 이런 취지로 한 것으로 자. 그 안철수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번에 저희 신장기업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대표는 출마하나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 스스로 그만두든 아니면 단일화가 되든 출마하나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안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참여함으로써 또 그 전후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향후 정치 노선은 분명히 중도 보수 쪽으로 딱 정했습니다. 민주당으로 그렇죠.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게 이제 아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그래 그 본인의 남은 미래도 이 진영에서 미래를 모색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중도 보수 쪽의 그 염원, 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되거나 자기 때문에 정권 교체 될 걸 못했다 하는 상황은 절대 그런 선택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종적인 선택은 뭐 본인이 후보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기대하는 거겠지만은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하는 쪽에 힘을 모으는 선택을 최종적으로는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깐부가 된 겁니까? 그거는 뭐 최종적으로 후보 한 사람 정해지면 네 분 다 깐부가 될 텐데 지금 이 토론 국면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그 클릭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원희룡 후보는 당연히 본인 독자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 칼라를 보여주고 독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차별화도 할 거고 네. 윤석열 후보하고 뭐 통하는 게 있다거나 또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쪽을 인정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당권 대권 그 분점설 이런 게 돌아다니는데요. 두 분 다 그런 계산이나 그런 거래를 하실 분은 전혀 아니고 네. 그 대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 바로 있게 되고 네네. 1년 뒤에 당대표 선거가 있게 되니까 네네. 그때 가서는 서로 다 고민하겠죠. 그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분 다 그중에 한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세 분들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 정부나 당의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고 이번에 이제 4강에 못 들어간 분들 네. 우리 최재형 원장님이나 또 황교안 대표님 이런 분들도 새 정부를 제대로 이렇게 세우고 튼튼하게 꾸려가는데 정치 역할들 공간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낙관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매주 월요일 저녁 대통령을 위한 과학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종필 박사님 말고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님을 연결했습니다. 내일 모레요. 누리호가 곧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13년 1월 30일 날 오후 4시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가 발사됐고요. 8년이 지난 이제 내일 모레 곧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명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글피네요. 지금 고흥에 내려가 계신가요? 네, 발사 다음 날까지 고흥에 출장 와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현장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제가 아까 내일 모레로 마음이 급해가지고 21일 오후 4시에 발사 예정이죠. 이 누리호가 네네. 어떤 발사체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리호는 일단 3단형 로켓이고요. 로켓. 그다음에 로켓입니다. 그리고 1단은 그 75톤 액체 엔진 4개를 클러스팅했고 그다음에 2단은 이제 고공형으로 바꾼 같은 75톤 액체 엔진 하나. 네. 그리고 3단은 7톤 액체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사체 누리호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왜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네. 이 개념적으로 좀 쉽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사체는 사실은 트럭입니다. 트럭. 예, 무슨 짐을 싣고 가는 트럭입니까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짐을 싣고 내려는 트럭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목표 장소가 있는데 목표 장소가 저궤도도 있고 정지궤도도 있고 여러 가지 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럭이 종류가 뭐 덤프 트럭도 있고 그다음에 1톤 트럭도 있는 것처럼 네. 발사체도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궤도 한 300km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0톤 이상의 정지궤도 위성을 실어 나르면 대형 발사체. 그다음에 2톤에서 한 5톤 정도를 실어 나르면 중형 발사체. 네. 그리고 500kg 이하를 실어 나르면 소형 발사체라고 합니다. 그럼 누리호는 지금 700km에 1.5톤을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이제 300km로 환산하면 한 2.5톤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형 발사체인 거죠. 중형 발사체. 그러면 네. 나로호 때는 이거는 뭐 소형 발사체?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300km에 100kg의 과학위성을 올렸잖아요. 네네. 이게 소형 발사체였던 거죠. 저희는 나로호는 KSLV-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누리호는 KSLV-2라고 하는데 네. 소형, 중형 이렇게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청취자들이 다 좋은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이런 우주 발사체까지 굳이 우리가 해야 돼? 그럼 미국이나 소련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거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좀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겹치면서 네. 이 발사체나 위성이 중요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같이 우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은 예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네. 이게 하나가 뭐냐면 네. 이제 소형 군집위성이라고 하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X가 보여줬던 그 재사용 발사체, 뭐 3D 프린팅 이런 걸로 네. 발사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기업들조차도 우주로 접근하는 데서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 이 디지털 전환은 모든 정보와 신호들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위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전환에서 우주가 이제 정보와 데이터의 보고가 되는데 위성은 사실은 이 우주 상하 좌우가 없는 이 바다 같은 공간에서 엄청난 양의 영상 정보, 공간 정보, 그다음에 관측 정보, 그리고 전자 정보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이 디지털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그 천연 자원 같은 게 되고 네네. 또한 이제 국방 우주력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트럭에다가 위성을 계속 실어 날라야 되니까요. 네. 이 트럭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세계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면 네. 미국 우주재단이 2020년도에 우주 산업이 523조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2040년도에 1000조가 될 거라고. 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과 관련된 것들이 9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뭐 위성 인터넷, 위성 TV, GPS 이런 것들인데 네. 이 서비스 시장에 우리 기업이나 뭐 아니면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위성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럭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발사체이고 누리호가 이제 그 기초가 될 겁니다. 네. 그 사실 저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이유이자 목적이겠지만 저는 우리 우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순수한 네. 이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가지고도 우리가 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저 우주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 호기심, 탐구 정신을 가지고도 우주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경제를 하다가 이제 탐사로 가는 거죠. 우주 탐사로. 그러니까요. 아르테미스, 달 이런 다른 달도 벌써 이제 네. 실스 루나라 그래서 예. 거의 뭐 경제 영역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항공우주연구원에 온 것도 네. 말씀하셨던 그 때문에 왔죠. 우주로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거요. 네. 예. 자, 그 누리호는 우리 순수 한국 기술로만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나로호 때에 비해서 우리 네. 항공우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러시아하고 협력할 때 러시아 연구자들이 아니 너희는 자동차를 이렇게 잘 만들면서 왜 발사체를 못 만드냐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네. 이제 발사체를 만들 수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산업체와 모든 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사실 일부 기계 부품이나 전자 부품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네. 예를 들어서 추진제 탱크를 만드는 설비 같은 것도 수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발사체를 우리가 설계하고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냐 이게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발사체의 핵심 구성품과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 그다음에 추진제 탱크, 네. 추진 공급계, 관성 항법 장치, 제어 장치, 분리 장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누리호는 명확하게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누리호 만들고 이제 발사 준비를 목요일 날 발사를 하시는데 목요일 날 이게 사실은 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목요일 날 몇 시에 딱 한다 이렇게 이 목표 시간은 있지만 딱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이거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생방송으로 볼 수 있나요? 어디서 이거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거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방송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항우연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제공할 거고 그다음에 네. 또 방송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KBS 같은 곳에서. 네네.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 센터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테고 네. 공원 근처에 뭐 여러 장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들에 가셔서 보시면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십니까? 공개적으로는? 또 어느 장소는 이야기하고 어느 장소는 이야기 안 했다 그러면 고흥 국민들이 또 화를 내니까. 네. 고흥군에 가시면 뭐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으시겠네요. 한 네, 맞습니다. 4시 근방부터 4시 근방에 그 보려면은 더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 론치 윈도우는 거의 정해져 있어서요. 네. 네, 그때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우리는 로켓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뭐 몇 시간 전에는 뭐를 하고 몇 시간 전에는 뭐를 하고 마지막에 10, 9 이렇게 해서 쏜다. 대략 뭐 영화나 필름에서 동영상에서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 목요일까지 이제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겁니까? 발사를 위해서. 네, 그래서 결국 저희 발사 캠페인은 그 D-2부터 시작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은 이제 그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들을 다 합니다. 네.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레 아침에 발사대로 올라가서 거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D-Day가 되면 이제 추진제를 주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연료 주입하면 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액체 산소와 그다음에 이제 케로신을 주입하는데 그 전에 한번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네. 그 주입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냥 고인 거죠. 고고 그리고 이제 거의 그 피에로라고 하는 게 이제 발사 자동 운용이 10분 전에 시작되고 네. 여기서는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이상이 없는 한 그냥 가는 거죠. 간다. 네. 벌써 얘기만 들어도 살짝 가슴이 두근두근. 저보다 준비하시는 우리 신 박사님은 훨씬 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 번에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성공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성공 확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신규 개발 발사체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네. 2005년도 거긴 하지만 그때 첫 번째 신규로 만든 발사체의 발사 성공 확률이 67%였습니다. 67%.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발사 성공 확률이 74%. 예.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이때는 그 로켓이나 우주 개발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극비로 취급되거나 네. 공개를 안 했어요. 성공했는지 뭐 실패했는지 이런 걸 공개도 하지 않았었다. 예, 그런 것도 당시에는. 있지만 기술들 자체가 공개가 안 되면서 네네. 기술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주 기술들에 대한 교류도 많고 뭐 네. 기업들도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더 높아졌어요. 신규 발사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시험 평가 방식이 또 높아져가지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시험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사실 그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한 95%나 98% 정도까지는 지상에서 있는 시험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예,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고되고 있거든요. 벌써 또 그 이후로 2021년까지 됐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좀 그 이전에 한 4번 정도 발사를 저도 현장에서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네. 사실 별로 긴장감이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하여튼 이제 묘한 긴장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제 생각에는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공할 것 같긴 합니다. 성공할 이제, 거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이게 평균 확률이고 네. 스페이스X도 초반에 보면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네. 더 많은 이제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워낙 발사체라고 하는 그대 복합 시스템은 이게 작은 부품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임무가 실패할 수 있어서 뭐 결국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짧게 전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게 역사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들이 한 우주 개발에 막차를 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디지털 경제나 우주 공간 같은 경우도 이 유럽의 그 대항해 시대 때 같은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나 우주 경제라고 하는 이 새롭고 광대한 대륙을 개척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
근데 이 기회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 사실 역습을 당하는 거잖아요. 역사의 역습 네, 같은 걸 당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정부도 그렇고 항우연도 그렇고 학계도 산업재도 기존의 관성에 매몰돼서 이렇게 이 기회를 네.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도전적으로 이 다른 나라 로켓랩이나 스페이스X처럼 이 상업용 차세대 엔진, 뭐 저비용 재사용 발사체 이런 것들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좀 힘들더라도 리스크한 것들을 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명호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